자, 1번.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라고 해서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사실 배웠던 운동에는 총 2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등속도에는 물론 정지한 상태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등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운동하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라는 건 요 가속도의 가자가 뭐야? 속력의 변화량을 뜻한다고 했었잖아. 그쵸? 그 속력의 변화량, 즉 1초 동안 1초마다 변하는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그런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한다 그랬어요? 이 운동을 그래 그래프로 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등가속도 운동은 좀 구체적인 식이 3가지 있다 그랬었지? 이 식 3가지는 꼭 외우라고 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푸는 방법을 익힌 다음 나중에 식을 가지고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이 운동에 대해서는 그래프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뭐만 알면 다 풀린다 그랬어? VT 그래프.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풀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야?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줬네. 그치?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VT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먼저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부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이렇게 1초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었나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이거 따로 증명은 안 할게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맞아요.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가속도예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고요. 어떠한 시간에 이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요 아래 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적은 그 위로 그려지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아래로 그려지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우리 직선 운동만 본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면적은 변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은 플러스 방향에 있는 쪽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동거리라고 적을게요. VT 그래프만 알면 이 VT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알 수 있고, 이 VT 그래프 아래 면적을 이용해서 이동거리까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려 몇 가지야? 2가지죠. 이것만 그리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기억. 1초일 때와 3초일 때 힘의 방향은 같다. 자, 힘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랑 항상 같이 갈까요? 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힘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그랬어. 이거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죠. 힘의 방향이라는 건 당연히 질량의 방향이 있나요? 아니죠. 뭐의 방향이랑 같이 가겠어? 그래, 가속도의 방향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라는 건 가속도의 방향이 같냐? 물어본 거야. 됐죠? 그럼 우리 VT 그래프 알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 기울기 구해보면 되겠죠. 0초부터 2초까지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2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2m/s고요. 요 2초에서 4초까지의 요 물체의 기울기는 자, 2초부터 4초까지 이 물체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이때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 다시 한번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니, 벡터가 아니고 벡터. 그쵸? 자, 스칼라라는 건 뭐예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벡터는 크기와 뭐까지? 그렇죠.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친구죠. 그리고 우리는 직선 위에서만 운동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뭐랑 뭐밖에 없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힘의 방향을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음수까지도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2초부터 4초까지 이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즉 가속도가 얘는 1초마다 2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서 요 2초 부근에서 갑자기 가속도가 바뀐 거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치, 속도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뜻이겠지.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꼭 적어 주셔야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1초일 때와 3초일 때, 즉 언제야? 요때랑 요때를 물어본 거잖아. 힘의 방향이 같니? 가속도의 방향이 같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같나요? 아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같다. 틀렸죠. 그다음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봤어.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는 VT 그래프에 뭘 구하면 알 수 있다 했어. 그쵸? 면적을 구하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는 얼마? 8m. 바로 나오잖아. 8m. 맞고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자, 여러분들 스칼라라는 건 아까 크기만을 가진다 그랬고, 그다음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모두 따진다 그랬죠? 지금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 뭐만 물어본 거야? 절대값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속도의 크기에다가 절대값을 항상 씌우라고 했었죠? 뭐뭐뭐뭐의 크기, 뭐뭐뭐뭐의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먼저 절대값을 씌우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건 방향이 그냥 마이너스 쪽이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크기는 무조건 절대값이겠죠? 그러니까 2m/s도 맞습니다. 답은 4번. 됐나요? 자, 다음 2번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10m/s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P의 정지에 있던, 여기에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먼저 B는 정지에 있었어요. 그러다 출발을 했대요. B가 출발하고 10초가 지나는 순간 A와 B는 기준선 R, 여기죠? 여기를 어떻게 통과한대? 동시에 통과한다. 10초 동안 A와 B가 간 거리가 같겠죠? 자, A, B는 도로를 따라 각각 등속도, 등가속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우리 등속도 운동의 V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등속도 운동의 VT 그래프. 등속도 운동의 VT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쭉 일정하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의 V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등가속도 운동의 VT 그래프는 당연히 계속 증가를 한다거나 또는 계속 감소를 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A랑 B는 10초가 지나는 순간 같은 거리를 갔다라는 말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지. 왜? 10초가 지나는 순간 동시에 통과했잖아. A는 지금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A는 처음 속도가 10m/s죠? 그쵸? 근데 A는 무슨 운동을 한대?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10m/s로 쭉 그냥 시간에 따라 쭉 가다가 몇 초에? 10초에 기준선 R에 도착을 한대요. 그 다음에 B. 자, 잘 들어. A랑 B는 0초부터 10초까지 같은 거리를 갔어요. 그 얘기는 A가, 얘가 지금 A 그래프니까 A가 0초부터 10초까지 간 거리는 당연히 B가 0초부터 10초까지 간 거리랑 어때야겠어? 같아야겠죠. 따라서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하나로 그려져. 근데 지금 B가 처음 상태가 정지해 있었다고 하잖아.
그럼 처음 속도가 여기 있었겠죠. 이 상태로 아래 면적이 A랑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래, 그냥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 얘가 이제 B죠? 이 B가 정확하게 10초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까지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요 아래 면적이 어때야 돼? 아래 면적이 0초부터 10초까지 아래 면적이 당연히 A가 지나간 자리랑 같아야겠죠? 따라서 여기 그 10초일 때 B의 속도는 얼마? 20m/s죠. 이해되시겠죠? 왜? 여기랑 여기가 지금 완벽하게 같잖아. 여기랑 여기가 완벽하게 같으려면 당연히 요만큼의 거리를 요만큼의 거리까지 올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10초일 때 20m/s의 속력을 가집니다. 됐죠? 자, 먼저 기억. P에서 R까지 A,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평균 속력까지 우리 VT 그래프에서 전부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평균 속력 0초부터 10초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속력이 변했어. A는 지금 평균 속력이 얼마예요? 그냥 10이죠. 계속 10으로 갔잖아. 그 다음에 B는요. 0초부터 10초까지? 그래, 그냥 일정하게 0부터 20까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죠. 즉 A랑 B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걸 2로 나눈 값 정확하게 어때요? 10으로 같죠? 기억 맞았어요. 다음 니은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7초이다. 자, B가 P에서 Q까지는 지금 어떻대?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어떻대요? 같대요. 그쵸? 자, 지금 A가 P부터 R까지 몇 미터 움직였는지 계산해 봅시다. 10 곱하기 10 얼마? 100m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00m야.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예요. 마찬가지로 B도 100m만큼 10초 동안 움직였겠죠? 따라서 P와 Q, Q와 R 사이의 거리는 그렇죠. 50m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 즉 50m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7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 얘가 7초까지 얼마만큼의 이동거리를 가졌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래서 7초일 때의 아래 면적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어떻게 구할까? 우리 사실 알고 있잖아요. 얘의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10초 동안 20m/s만큼 움직였어. 즉 기울기가 어때? 2로 일정한 운동을 B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는 7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그렇죠? 14m/s였겠죠. 이해되니? 10초일 때 20이면 당연히 7초일 때 14였겠죠. 됐어? 그러면 우리는 요 7초일 때 B가 간 거리를 아래 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얼마야? 77에 49. 어때? B는 7초 동안 몇 미터를 갔어요? 49m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즉 50m를 가는데 걸린 시간 7초이다. 맞아요? 틀렸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가 P에서 Q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즉 A가 50m를 가는 동안 언제겠어? 요 A가 50m 가는 지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겠죠.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겠죠. 즉 5초일 때 B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느냐 물어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아래 면적 얼마예요? 5,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25m 맞죠. 따라서 답은 5번. 됐나요? 자, 다음 3번. 그림은 수평면과 나란하고 크기가 F인 힘으로 물체 A, B를 벽을 향해 밀어 정지한 모습. 정지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A, B 질량은 각각 EM, M이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자, 중요한 건 뭐야? 물체가 전부 뭐래? 정지하고 있대요.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라는 소리는 속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죠. 등속도 운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벽을 향해 밀었어. 즉 힘을 줬어. 그랬는데 정지해 있다면 무슨 뜻이야? 정지해 있다는 건 다시 말해. 그렇죠. 물체가 받는 알짜배기의 힘, 알짜 힘이 어떻다? 0이라는 소리겠죠. 그냥 이거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이쪽 방향으로 F의 힘을 받았다? 근데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 라는 건 무슨 소리야?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에서 똑같이 주었을 때 이 물체는 정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 그 얘기야. 자, 그래서 B도 지금 정지해 있고요. A도 지금 정지해 있어요. 일단 B부터 한번 봅시다. B는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았어요. 그럼 이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당연히 이 물체에게 주는 힘이 완벽하게 F로 갔고 그 다음에 방향이 완전히 다른 이쪽 방향으로 힘 F를 줬어야 되겠죠. 따라서 A가 B를 미는 힘이 지금 F입니다.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A는 B로부터 지금 힘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접촉해 있는 물체는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이 완벽하게 같고 어떻다 그랬어? 방향이 반대라고 했었죠? 이거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도 A를 F만큼의 힘으로 밀고 있습니다. 근데 A가 또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다는 건 당연히 요 벽이라는 친구가 A를 또 얼마의 힘으로? F의 힘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정지할 수 있었던 거겠죠. 됐어? 그래서 세 개가 전부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당연히 뭐가 뭐를 미는 힘이야? 우리 작용 반작용 얘기했었잖아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A가 B를 미는 힘,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 얘네들이 지금 뭐야? 작용 반작용 관계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 주어랑 목적어를 완벽하게 바꾸면 아 얘네들이 작용 반작용 관계구나 하고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벽이 A를 미는 힘이라는 것의 반작용은 그렇죠. A가 벽을 미는 힘이 되겠죠. 틀렸어요. 그다음 니은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 뭐야? 여기잖아. 벽이 A를 미는 힘 요거 F잖아요.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요거죠. 크기는 같다. 맞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A가 B를 미는 힘 요거죠. F 다 똑같습니다. 니은 디귿만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걸 은근히 좀 어려워하더라. 자,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B가 물체 AC에 각각 실 QP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AB의 질량은 질량 M으로 같다. 자, 우리가 이거 가속도 법칙 하면서 쌤이 예시 4가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첫 번째 예시는 이렇게 생겨먹은 물체 둘이 붙어 먹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만약 힘을 준다면 얘네들이 받는 가속도를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니? 일단 가속도 법칙이라는 건 요거죠. 요거. A는 얘네들이 받는 전체 알짜 힘을 얘네들이 갖는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었을 때 나눠주었을 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왜? A랑 B는 지금 같이 밀려서 같은 가속도를 가지면서 같은 속도 변화량으로 쭉 움직일 테니까. 상상되시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 2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물체 두 개를 연결시킬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을 때를 봅시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의 질량을 A라고 하고 얘의 질량을 B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받는 R자임 가속도, 이 물체들이 갖는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쵸? F 그리고 MA, MB. 얘네들은 지금 그냥 하나의 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요거 장력, 요거나 똑같을 거잖아. 그쵸? 얘도 얘를 미는 거나 얘를 미는 거 작용 반작용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 2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이제 그거죠. 지금 하는 문제죠.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MA, 얘를 MB 라고 한다면 일단 이 상황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 이 물체가 지금 받는 힘은 뭐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MB의 중력밖에 없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MA는 지금 중력이 있기는 해. 근데 뭐 때문에? 요 책상이 이 물체를 떠받드는 수직항력 때문에 요 힘의 크기가 같아져서 힘을 고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요 mvg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자면 먼저 이 물체도 마찬가지로 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질량을 전부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짜힘은 뭐밖에 없어? mvg, 즉 mv가 갖는 중력값 밖에 없죠?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단 마지막 4번은요. 마지막 4번은 이런 식으로 도르래를 하나를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물체 하나, 여기다가 물체 하나 이런 식으로 매달아서 이 두 개의 질량 차이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라지는 거에 대한 거 얘기했었죠?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MA와 MP, 즉 질량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힘도 당연히 있다. 그렇죠? 중력의 힘도 당연히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MAG, MBG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MB가 MA보다 살짝 더 컸다고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우리 양팔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무게가 훨씬 무거운 친구한테로 어떻게 돼요? 기울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무게가 더 무거운 친구한테로 기웁니다.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A와 B의 가속도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같은 겁니다. 자,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마찬가지로 A,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질량 더해줘서 나타내야 되고요. 네. 착각하신 것. 얘기할 때마다 C가 나오네. 됐죠? 그리고 지금 받는 R자임을 계산할 때는 기운다는 건 무슨 소리야?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기운다 라는 거지. 그러면 더 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럼 당연히 R자임도 어떻게 돼? 그렇죠. 얘에서 얘를 빼서 나타내야 되는 거겠죠. 합해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잖아. 그래요. 그쵸? 이거 이렇게 계산되면 돼요. 그냥 이 실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여기다가 이 물체 두고 여기다 이 물체 두고 같이 놔두고 여기로 MBG, 여기로 MAG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자임은 이렇게 계산돼요. 됐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야? 요 3번 상황인 거죠. 그치? 자, 봅시다. 일단 A, B, C를 연결해 놓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대요. 지금 얘네들의 R자임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A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죠. B는요. 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기는 하나 책상이 얘를 어때? 그러니까
밀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지금 값이 같아요. R자임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C는요. 이쪽 방향으로 중력을 당연히 받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야? 정지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C의 질량은 얼마겠어요? 그쵸? mg만큼의 똑같은 똑같은 중력값을 가져야 되니까 C의 질량은 m인 겁니다. 됐어? 근데 이 상황에서 P가 끊어졌대. 얘가 끊어졌대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 A는 당연히 그냥 이쪽 방향으로 떨어져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B랑 C는 어때? 아직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B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C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냥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자, 보시면 먼저 가속도부터 구해야겠죠? 가속도는 B와 C가 함께 움직일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야 합니다. m 더하면 2m. 그 다음에 BC가 받는 R자 힘 뭐밖에 없어? 요 mg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mg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당연히 가속도 어때? 2분의 g로 B랑 C는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어렵니? 안 어렵죠? 생각이란 걸 사실은 하셔야 돼요. 물리는 생각과 계산 이런 것들이 좀 함께 포함되는 거라서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어떤 뭐 공식이라기엔 좀 그렇고 해결 원리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요거는 그래도 좀 많이 맞았더라고요. 역시 통합과학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는 한데 통합과학에서도 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1학년 때 배워요. 자, 먼저 그림은 수평면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3kg인 장난감 자동차 A랑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B가 충돌을 한 후 A 속력이 바뀌었어요. B 속력도 바뀌었대요. 그리고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자, 먼저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운동량에 대한 식 뭔가요? 그쵸? 기호는 P라고 적고요. 이 운동량의 질량에 그리고 속력을 곱하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이게 운동량이죠. 그 다음에 충격량은요. 충격량은 이 공식 정도는 기억하셔야겠죠? 충격량은 임펄스 I라는 기호를 쓰고요. 물체가 받는 힘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 힘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이걸 곱해줬을 때 충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동량이고 충격량이에요. 중요한 건 뭐야?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어떠한 관계를 가진대요. 무슨 관계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 관계를 가진다는 거였잖아. 왜 그럴까요? 사실 물체가 지워버렸네. 자, 물체가 충격을 받는다는 건 자, 이 양 한번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충격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가 충격을 받아 이 운동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 운동이 바뀌었겠죠? 우리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던져보세요. 던졌다가 땅 때리면 어떤 야구공을 우리가 벽에다 던졌다고 상상을 하면 이 야구공은 다시 우리에게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충격을 받아 운동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가 성립해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A와 B가 충돌을 한다는 건 서로의 충격량이 어떻다? 같다. 왜? 주고받는 힘이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충돌을 했기 때문에 충격량이 완전히 같아요. 충돌이라든지 폭발할 때의 의미야. 그 다음에 A의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돼? A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될 수 있고요. B의 충격량은요. B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해요. 항상.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요 식만 알면은 사실 다 풀립니다. 여기서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봤다? 그 얘기는 충격량을 구하라는 거랑 같아요.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아요. 전부 같은 거야. 이해돼?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도한 게 있었죠? 충돌하기 전과 후의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과 즉 A와 B의 합한 운동량이랑 A와 B의 충돌 후 합한 운동량은 어떻다? 보존된다.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는 요 방법과 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뭐야? 아직 우리가 요 V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아직 우리가 요 V를 모릅니다.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시 말해 뭐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고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A의 충격량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충격량이랑도 다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만 한번 구해봅시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326 kg 미터 퍼 세크겠죠? 그 다음에 충돌 전 운동량은요? 12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양만 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에서 전을 빼면 마이너스가 붙기는 하지만 요 크기를 물어봤죠? 자, 크기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절대값 씌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씌운 값 6이죠. 맞아요. 그다음 니은 A가 받은 충격량 뭐야? 아까 구했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잖아. 요게 이제 A가 받은 충격량이잖아요. 그쵸? 다 똑같다 그랬잖아. 6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V까지도 구할 수 있겠죠. B의 충돌 후 운동량은요. 2V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2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랑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부터 B의 운동량 변화량까지도 유도할 수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B의 나중 운동량 2V에서 그 다음에 B의 처음 운동량 2를 빼게 되면 당연히 얘는 6이라는 크기로 나와야겠죠? 어차피 크기니까 절대값만 비교하면. 그러면 V 얼마? 그쵸? 4. 맞아요. 기억니은 디귿 전부 맞습니다. 요건 좀 그래도 했더라고요. 요거는 좀 했어요. 요거랑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관계 항상 나옵니다. 알겠죠? 자, 다음 6번. 자, 이 문제는 일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물체가 일을 받는다는 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받는다는 거겠죠? 일을 받아. 그럼 에너지를 충전하겠죠. 즉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변한다. 이 관계랑 완벽하게 떨어지는 게 일과 에너지 정리입니다. 됐어?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두 가지. 위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위치 포텐셜 해놓을게요. 위치. 그리고 운동. 그렇잖아. 그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죠. 이거에 대한 내용만 주로 나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다음 그림은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연직면상의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마찰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됐어? 네, 지워요. 자, 이 상태에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여기서부터 잘라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받는다. 자, F를 받아 P에서 Q까지 이동을 했네요. 그럼 이 물체는 1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겁니다. 이 물체는 1을 받았어요. 이 1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물체 운동량의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정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됐죠? 그럼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먼저 처음 이 물체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 지금 가만히 놓았다 그랬어.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에서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요. 가만히 놓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력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다음 이 물체가 완벽하게 여기로 내려갔을 때 이 mgh라는 값은 당연히 완벽하게 전부 P점에 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존재를 했겠죠? 이거 이제 살짝 지웁시다. 조금 이따 계산하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P지점에서. 그럼 요 mgh랑 2분의 1 mv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겁니다. 식 하나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 EH인 지점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자, 높이 EH인 지점에서의 에너지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지금 전부 올라오는 듯 싶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결국 있다는 거지. 일단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려면 위치 에너지를 구해줘야겠죠? 얘는 위치 에너지 얼마야? 질량 m으로 그대로일 거고요. 그러면 EmgH.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는 게 역학적 에너지일 건데 운동 에너지가 EH인 지점에서가 P에서의 2배래요. 지금 운동 에너지 P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이거잖아. 이거의 2배는 당연히 mv의 제곱으로 계산되겠죠? 그럼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지금 전체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먼저 mgh라는 게 2분의 1 mv의 제곱값을 가진다라는 거 첫 번째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할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mv제곱은요. 요 mv제곱. 요 mv제곱은 mgh로 나타내면 얼마인가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mv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mv제곱은 다시 말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2mg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갖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4mgh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럼 잘 들어. 자, 먼저 요 첫 번째 이 물체는 mgh라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전부 mgh만큼 써서 아래로 내려왔겠죠? 이 상황에서 P부터 Q까지 뭘 받은 거야? 2를 받은 겁니다. 그럼 에너지가 변화했겠죠. 물체가 해준 1의 양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mgh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를 받아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즉 4mgh까지로 변했다면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겠어요? 에너지 변화량, 즉 이란 값을 우리가 에너지 변화량으로 계산할 때 나중 에너지 4mgh가 나중 에너지겠죠? 2를 받은 후니까. 그 다음에 처음 에너지 맨 아래에 내려왔던 2분의 1 mv 제곱은 mgh 만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2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3mgh 만큼의 2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이라는 건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뭐라는 거 알아? 그치? 이동한 거리라는 걸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L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F의 값이 사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3mg L이 뭐라는 거야? 3mgh라는 거예요. 3mg 약분하니까 어떤 관계식 나와? L은 곧
h랍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요거랑 요거 구했어요.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Q에서 물체의 속도를 물어본 거죠. Q에서 물체의 속도라는 건 어떻게 구해? 일단 P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V로 놨어요. 그치? Q에서의 속도라는 건 Q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가 전부 어떻게 돼? 전부 EH만큼 올라가서 전부 4mgH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와 이 지점에서가 같은 겁니다. 2를 받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만 2를 받고.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Q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알아낸다면 Q에서의 속도, 즉 Q는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Q는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4mgH여야 해요. 근데 이 4mgH는 뭐야? 이거 가지고 V값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얘는 2m V의 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얘는 다시 2분의 1 질량 m 그리고 속도가 얼마라고 나오는 거야. 2m V 제곱이 되려면 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4V의 제곱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2, 4 약분해서 2mV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 결국 Q에서의 V는 얼마야? 이 V의 제곱값을 이렇게 해준 거잖아. 이 V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치? Q에서의 물체의 속도요? 그냥 이 V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 나와 있어? 전부 GL 값으로 나와 있죠? 그럼 V를 G랑 L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겠네?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요거 첫 번째 식, 요거지? 요거 두 번째 식,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 이 V예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요 GL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식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식은 얘는 지금 뭐야? M이랑 M이 약분돼서 V가 뭐로 표현돼요? 그쵸? 2가 곱해지고 GH라는 값으로 표현되죠? 사실 이 V는 미안 전체 루트지? 그러니까 이렇게죠. EGH라고 볼 수 있죠. 전체 루트는 2 루트 2GH라고 할 수 있는데 이 H는 다시 뭐래? 그치? L이라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인 거죠. 오케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 물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물체가 얼마만큼의 일을 받아 얼마만큼 에너지를 충전을 했는지,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해왔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요 문제들을 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과 에너지. 됐죠? 그 다음에 7번 연력학이죠. 자, 우리 연력학 과정 4가지 정리했었습니다. 연력학 과정에는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등압 과정. 등압이라는 건 압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떻게 적어진다 했어요? 그쵸? 압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압력이 0이라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W와 델타 U를 다시 P 델타 V 2분의 3 NR 델타 T 라고 표현할 때 등압 과정에서는 이 식을 변화시킨다고 했나요? 안 시킨다고 했나요? 그쵸? 안 시킨다고 했죠? 그냥 그대로 적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적어줘요. 그 다음에 2번 등적 과정입니다. 적이라는 건 부피적을 의미하는 거라서 부피급 변화가 0이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연력학체 1법칙을 적어보면 얘는 뭐가 0인 거야? 1이 0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가진 열을 전부 내부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씁니다. 이해됐죠? 그럼 3번 등온 과정이었죠? 등온이라는 건 온도가 0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연력학체 1법칙을 먼저 쓰고 시작하면 온도가 0이기 때문에 뭐가 0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죠. 그러니 얘는 받은 열을 전부 일을 하는데 쓴다 라는 게 등온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뭡니까? 단열 과정입니다. 즉 Q가 0이에요. Q가 0이라는 소리는 연력학체 1법칙 중에서도 좌변 전체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식을 적어보면 우리가 이 기체를 팽창시키면 오히려 내부 에너지는 감소되고 그 다음에 단열 압축을 시키면 오히려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는 걸 요 마이너스 부호 즉 증감이 서로 반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단열 과정이었죠. 됐어? 지금 보시면 사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은 전부 어때요? Q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만 지금 Q가 없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7번 볼게요. 먼저 A, B는 등온 과정이래요. 등온 과정 뭐야? 요거잖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쓰고 시작합시다. 얘는요, 열을 받으면 전부 일을 하는 데 쓴대요. 근데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그쵸?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열도 어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BC. 얘네들은 증적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열을 전부 어떻게 하는 데 써요? 내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데 써요. 얘는 지금 어때요? 온도가 어땠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AB가 등온 과정이었기 때문에 같은 온도 곡선 상에서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등적 과정이라는 건 등적 과정에서 지금 그 압력이 감소했다는 건 온도가 어땠다는 걸 뜻해요. 원래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부피는 같은데 압력이 달라요. 압력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C는 더 낮은 온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온도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 열도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하는 반응이겠죠? 되니?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A에서 C로 가는 과정. 얘는 지금 열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래요. 단열 과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전부 일과 내부 에너지는 반대 과정을 가져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오히려 내부 에너지는 어때? 증가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A까지 온도로 올라왔어요. 됐나요? 자, 니은 봅시다. 기체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는 뭐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요. 온도는 다시 PV에 비례하고요. 얘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 V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 관계가 성립한다 했잖아요. 그러니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A랑 B는 온도가 지금 어때요? 같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방출한 열량 이 얼마만큼이야? 그쵸?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이겠죠? 즉 온도가 감소한 만큼 온도가 C만큼의 온도로 내려간 만큼 얘는 방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CA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됐어? 다시 같은 온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요 내부 에너지 값과 이때의 요 내부 에너지 값은 정확하게 어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그렇잖아. 같은 온도만큼 내렸고요. 다시 그 온도만큼 올렸어요. 그치? 압축을 시키면서 그 온도만큼 올라갔어. 그러니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그대로 올라가겠죠? 됐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자,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대요. 나는 Q를 올려놓았더니 Q가 아래로 이동하여서 정지했다고 합니다. 됐죠? 다는 열량 Q를 공급하였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무슨 말이야? 무슨 과정? 그렇죠? 등압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피는 가와 다에서 같다 라고 했네요. 가와 다에서 같다.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열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얘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 중에서도 부피가 감소했어요. 단열 압축이죠. 그러니까 일단 단열 과정씩 한번 적어 봅시다. 얘는 1이랑 내부 에너지가 완벽하게 반비례해요 라는 거고요. 지금 부피가 감소했어요. 즉 1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겠죠. 온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얘는요. 여기 있던 친구한테 Q만큼의 열량을 줬대요. 근데 등압 과정에 해당되는 게 나에서 다 과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체 1법칙 그대로 성립합니다. 얘는 요만큼의 부피를 올리는 데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기체 온도를 채우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먼저 기억. 기체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압력은 어떻게 할까요? 압력은. 자, 일단 나는요. 일을 받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자, 온도가 증가했다는 건 온도는 아까 뭐였어? 온도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피는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는 증가해야 되는데 부피는 감소했죠? 그럼 압력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나에서가 훨씬 큽니다. 다음 두 번째. 기체 온도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기체 온도는 어땠냐 물어봤어. 얘는 요만큼의 일을 지금 온도를 채우는 데 썼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과정에서는 같은 부피만큼 올리는 데에 이 일을 쓴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내부 에너지 충전하는 데 썼죠?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서 지금 압축을 시킨 요 부피는, 즉 요만큼의 부피는 결국 다시 올린 요만큼의 부피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 물체가 온도를 증가시킨 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요 나에서 다로. 그쵸? 근데 지금 이 열량은 어때요? 이 열량은 얘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 그쵸? 나에서 다로 갈 때 아까 나에서 해줬던 일만큼 Q를 충전해줬고, 그 다음에 남은 열량은 전부 어떻게 한 거야?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쓰인 거죠. 결국 가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니은하고 있었지? 기체 온도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왜? 얘가 지금 온도를 높인 양보다 얘가 온도를 높인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요 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맞아요. 디귿. Q는 가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1과 같다. 기체가 받은 1 플러스 뭐야? 가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은 요거잖아요. 요 일을 의미하는 거잖아. 요 일은 다시 말해 요거랑 지금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열량 Q는 훨씬 컸겠죠? 왜? 요 나에서 다로 올라가는 요 내부 에너지를 조금 더 충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건 아닙니다. 더 많았죠, 오히려. 됐어? 됐죠? 자,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여기 문제는 그래도 좀 잘 했더라고. 최근에 배워서 그런가? 아무튼.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특수한 상황에서 뭔가 상대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에 한해. 그쵸? 빛의 속도에 가깝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한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의 현상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현상입니다. 현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물체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시간은 지연된다.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된다? 길이는 수축한다 라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줄 알았던 질량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현상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그럼 봅시다. 관찰자 A에 대해 B가 탄 우주선이 0.9c로 등속도 운동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을 받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누가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현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A가 측정할 때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 아래에 동시에 도달하였다. 자, A가 측정할 때 P와 Q에서 동시에 도달한 빛이 동시에 도달했대요. 근데 A의 입장에서 지금 이 우주선을 바라보게 되면 이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질량 증가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쵸? 그 중에서도 길이 수축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A가 바라볼 때 지금 이 물체가 0.9c로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결국 R과 Q가 어떻게 될까요? 수축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동시에 발생한 빛이 동시에 도달했대요. 그 얘기 무슨 뜻이야? A가 바라봤을 때 QR의 길이는 수축되어야 해. 근데도 동시에 도달하였다는 건 애초에 B가 바라봤을 때, 정지에 있는 요 B가 바라봤을 때의 길이가 어땠다는 거야? RQ가 훨씬 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축되면서 동시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번 봅시다. 자, 기억.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요. A나 B, B나 A, 누가 측정을 했든 빛의 속력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 뭐라 그랬어? 그냥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측정을 하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가정, 즉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 빛의 속력은 항상 같아야 해요.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가 측정할 때, 자 이번에는 B가 측정할 때예요.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물었어. 자, B가 측정할 때의 A의 시간은 어땠겠어요? B는 자기가 움직인다고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움직인다고 느껴? 자기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A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0.9c의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바라볼 때 A는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지연된다. 니은 맞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의 거리보다 길다. 아니죠. P와 R 사이의 거리랑 아까 Q와 R 사이의 거리 전부 어떻게 도달했다고 그랬어? 동시에 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같습니다. 틀렸어요. 답은 3번. 됐죠? 자, 마지막 10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PQ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관측자 A가 측정할 때. 됐죠? A가 측정할 때 일정한 속도 0.7c V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B가 측정할 때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래요. 결국 B가 측정할 때에 걸리는 시간이 B래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B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B가 측정할 때의 거리가 C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현상, 즉 시간은 지연되고 길이는 수축되고 질량은 증가하는 현상을 가지는 건 다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이 현상은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일어나요? 더 덜 일어나나요? 아니죠.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결국 속도가 훨씬 빠를수록 시간은 더 많이 지연되는 거고요. 길이는 더 많이 수축되는 거고요. 질량은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가 C가 측정할 때보다 컸다? 그 얘기 무슨 뜻이야? 길이 수축이 B가 측정할 때가 훨씬 덜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C가 측정했을 때 길이 수축이 훨씬 더 잘 일어났대요. 그러려면 0.7c, 즉 B의 속도보다 C의 속도가 어땠다는 거야? B의 속도보다 C의 속도가, 그렇죠. 훨씬 더 컸다는 거겠죠. 왜? 속력이 더 빠를수록 길이는 더 많이 수축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C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기억, B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0.7ct이다. 자,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요? 속력 곱하기, 그쵸? 시간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본인의 속력에다가 본인이 관측한 시간, P에서 Q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T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가 측정할 때 걸리는 시간, P와 Q 사이의 거리 0.7ct 맞죠? 그 다음에 니은 V는 즉 C의 속도는 0.7c보다 작냐므로써 작아요? 아니죠? 길이 수축이 훨씬 더 잘 일어난 게 C라는 거니까 당연히 V의 속도는 0.7c보다 큽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한다. 자, 마찬가지로 A라는 친구가 측정을 할 때 속력이 훨씬 더 빠르면 빠를수록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 지연이 잘 일어나고요. 길이 수축도 잘 일어나겠죠? 즉 A가 측정할 때 누구의 시간이 훨씬 더 지연이 돼서 보여요? 그쵸? 훨씬 속력이 빠른 이 친구의 시간은 훨씬 지연이 돼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길이 수축을 이야기하자면 이 우주선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당연히 B가 길이를 수축시킨 양보다 C의 길이 수축량이 훨씬 더 뭔가 이상한데? C의 길이 수축량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C의 뭐 고유 길이랑 그리고 A가 바라볼 때 길이를 물어본다면 이때의 길이도 C를 관측한 경우가 훨씬 작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B의 시간보다 C의 시간이 오히려 더 느리게 갑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2단원 내용 다 배우고 2단원도 단원 테스트 이렇게 비슷하게 볼 거니까 열심히 한 주 한 주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린 건 여러분들 한 번 더 오답 정리하라고 이렇게 한 번씩 해준 거니까 한 번 더 오답 정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